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개사하 제9장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원문으로 들어가면서 경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9장 제4절은 다시 육효를 총체로 논하여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효를 총체로 논하면 바로 육효를 전체를 묶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사가 되는 것입니다. 효를 전체로 하면 괴가 나온 것이니까 다시 육효를 종합하여 종합적인 괴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희라 여교 존망기륭인데 또한 존망기륭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요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요는 구자 뜻이니까 그걸 찾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거가지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는 거연이지법입니다.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거연이라는 말은 형용사이고 거연이 쉽게 편안하게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언해를 보시면 거히 가히 알 수 있나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가지는 거연이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연자 넣어가지고 살 것자 뒤에 연자를 붙이면 편안하게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데 지자가 관기단사면 우리가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단사를 살펴보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한 단사라고 하는 것이 육효를 총괄하면 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놓은 단사를 살펴보면 그 단사만 딱 보면 사과반어라 그 단사만 보아도 그 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은 절반 이상 넘어서서 벌써 절반 이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괴 전체에 대한 의미가 파악해버리면 그 효는 그 속에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나뉘어질까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사라 하는 것은 한 괴에 있는 육효의 모든 체제를 총론이란 말이나 통론이란 말이나 통합하여 논술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는 부분적인 효를 전체로 보여주는 단사에서 그 줄거리를 잡아내면 효가 앞으로 어떻게 나뉘어지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중을 살펴보면 우리가 괴사를 보면 벌써 효사를 절반 이상 이해한다라는 것을 다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주역절중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사지계는 문항이 개통관육효하야이 이부자니 왜 우리는 단사만 보면 효사를 절반 이상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문항이 육효를 통관해가지고 통합하여 관찰하여 가지고 그 의의를 괴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괴사는 어떤 것이냐? 육체를 통관한 데에서 정리된 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둔적 이초이유요 건곤둔몽에서 세 번째 효에 둔께의 같은 경우에는 초효가 제후가 되는 상으로
쓰여 있고, 그 다음 몽께를 보면 두 번째 구이가 이로서 스승을 삼은 걸로 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같이 가르칠 선생이 바로 이호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수사께 군사가 출동한 걸로 보면 2효로서 장수를 삼았고, 수지비께를 보면 5효가 임금의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제훈이, 스승이니, 장수니, 임금이니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기어가 개선정어 다니니 그런 의가 스승이라든지 제후라든지 장수라는 의들이 모두 먼저 단사에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사만 보면 이 총체적인 걸 봐버리면 부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잡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가, 인지, 수요, 세별이라 갈지자. 이 전체적인 괴로 인해서 불가, 이 괴로 인해서 효마다 효에 따라서 쇠별, 미세하게 이것을 분별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체를 쇠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효지 합어 괴이자는 기라고, 바로 효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륭도. 그 효가 괴의에 부합되어 일치하면 기라고, 불합어 괴의자는 괴의 본래 의미에, 예를 들어서 산수 몽께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괴라면 그 어린아이를 가르친 의미에 맞지 않는 효는 흉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사는 결론이 바로 문왕의 단사라 하는 것은 강령에 해당되는 것이고, 육효라 하는 것은 그 조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령을 알아버리면 조목은 5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사는 또 다른 말로 비유하면, 단사라 하는 것은 저울 때라고 한다면, 이 저울이라고 한다면 이게 효는 어떤 것이냐? 저울 위에 얹어서 다는 물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문자를 쓰고 고령이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뒤에 글에 어떻게 썼느냐? 총지어 강이면 목지 선우를 가지오. 강령액으로 총체를 총괄하면 목이 가지고 있는 선우, 효의 역할을 절로 할 수 있을 것이요. 방금 위에서 저울대로 또 비유했으니까. 심지어 고령이면, 여기 갈지자가 물건 아니요. 물건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살피면, 이 말은 효사라 하는 것을 단사의 입장에 놓고 살펴보면 이 소리 아니요. 그러면 물지 경중을 가견이라 바로 저울대 위에 있는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사 위에다가 바로 효사를 붙여보면 저절로 기륭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단사는 육효의 총체이다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단전에 부자가 단사의 전에 참창 육효지 석사하야. 그래서 공자 역시도 단전이 육효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서로 함께 종합해가지고 괴사를 해석하여 해가지고 시인 괴효지 불상이라, 바로 이와 같이 괴라고 하는 강령과 효라고 하는 조목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사뿐만 아니라 공자 단전도 그렇다. 어차예우 특기 요이 저런지니, 바로 이 부분에서 또한 특별히 그 요체를 가르쳐 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이 주역을 읽는 법이 이것보다 우선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괴와 효를 서로 연관지어서 글을 보는 것이다. 이게 주역 읽는 법을 말해주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잘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장 제5절은 다시 중간 사효를 취하여 거듭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역번호인데 앞에서는 괴효와 괴와 효를 종합해서 보는 방법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효 2와 4 그리고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음효 2개를 가지고 말한 것이에요. 다음 절에서는 3과 5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놓으면 지금 이 2효라고 하는 것하고 4효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먼저 5효가 임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2효와 4효 관계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여사 통공이 이하야 이라는 것과 4효는 2효나 4효는 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동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것은 똑같은 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음인데 문제는 뭐냐? 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2도 음의 자리고 4의 음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뭔 자리가 다른 거는 바로 임금과의 거리가 달라요. 사효라 하는 것은 임금 가까이에 있고 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멀리 있다라는 이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첫째 구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가 임금으로부터 가까운 자리냐 먼 자리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다. 그래 기선이 부동하니 여기에 따라서 선자 하나 썼지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선자 하나 썼지만 온근의 자리에 의해서 선악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선악이 달라진 건 기륭이 달라진 거 아니요 이게. 기륭이 달라진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는 다했고 사다구는 멀리 있는 이효는 대체로 좋아가지고 칭찬이 많은데 반대로 사효는 대부분 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날생이 그래서 여기에 가깝다라는 말은 임금자리하고 가깝기 때문이니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임금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위험스럽고 무서운 자리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유지위도 분리원작한만한 이 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효는 임금으로부터 멀리 있잖아요. 그 멀리 있는 것이 사실은 이롭지 않은 것이에요. 자, 가까이 있어야 봄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가까이 오느냐? 봄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가까이 오는가 하면 봄은 시냇가 버드나무로부터 먼저 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버드나무를 보면 벌써 봄이 오는 줄을 아는 것이고 해서 모든 것은 가까이 있어야 혜택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음이 이는 멀리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불리한 입장이련만 이 소리예요. 멀리 있는 게 불리한 입장이련만. 그런데 왜
유기는 여기 이의 자리는 명예가 많고 좋을까? 기요 무구는 그 요컨대 왜 무구가 되느냐? 멀리 있지만 두 번째, 첫 번째는 멀다 가까우다로 자리로 보는데 두 번째는 뭘로 보냐면 사는 부중이요. 이는 중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첫 번째는 온근으로 보고 두 번째는 그 가치 개념인 중도이냐 중도가 아니냐에 따라서 기륭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불리한 것이 불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소리잖아 이게. 그 요컨대 무고하게 된 것은 기용유중얄세라. 그것은 의무 중도인 육이라고 하는 중도를 지켰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좋아진 것이다. 이게 이효와 사효를 볼 적에 기륭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을 종합하면 임금 가까이 있어서도 그렇지 않아도 불안스러운데 중도까지 못 지켰으니 사가 어떻겠느냐. 이게 사라는 자리가 자연히 좋은 일이 없겠지. 바로 이것이 주역 전반을 보는 효의 개념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효와 사효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역을 보는데 아주 명쾌한 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하는 논중요니 중요를 말할 때 여기서는 이제 2하고 4만 말했지 다음에서 3, 4를 말하게 돼요. 3과 바로 5를. 동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 모두 다 음의 자리로 음의 역할이 똑같다.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임금을 주제로 해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 차이점이 나타. 같지 않다. 사는 근군이라 사라는 것은 임금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불안함이 많고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장관 차관 자리가 왜 오래 못 가느냐. 그거 오래 못 가는 자리인 것이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자리인 것이요. 유불리오니 이다예자난 유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불리하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전환되죠. 유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불리하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명예를 많이 가져서 좋은 효로 점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게 유중얄센이라 그 유의 음의 중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9장 제6절은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사효로 말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3효와 5효인 양효를 들어 말한 부분인 것입니다. 양효와 음효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음효에서는 바로 임금을 주체로 해서 온근을 따졌던 것이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효는 온근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효에서의 온근은 양효로 넘어서면 뭘로 따진가 하면 왜 온근을 안 따지느냐? 5효 자리가 뭔 자리요? 임금 자리요. 그래서 여기는 임금이기 때문에 3을 상대로 보면 뭔 자리가 나와 이게? 그래 귀천이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당사자냐 아니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3과 5의 첫 번째 구분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글은 결론부터 말하면 귀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선 거예요. 3과 5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는 일이 같은데 이 공이라는 것은 하는 일인데 양의 일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달라요. 이게 하나는 임금의 자리고 하나는 신하의 위에 있으니까 대신 자리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임금하고 대신하고를 하면 그 신분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은 다흉코 다공은 삼효를 보면 대체로 흉한 점괘가 많아요. 이게. 그리고 오는 대체로 보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오효는 공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 귀하고 삼이라 하는 것은 신하라 천한 신분의 귀천이 나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3과 5의 1차적 해석이에요. 이게. 그리고 기유는 있고 그래서 음이 양의 자리에 가면은 이것은 반드시 위태롭다. 부정하니까. 그리고 기강은 승한저 바로 오직 양이 양자리를 가야 바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도 음이 가면 위태롭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이게 앞에서는 중부정을 썼죠. 중도와 중도가 아닌 데 따라서 음은 기륭이 갈린다라고 썼죠. 거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중도와 중도 아니다를 쓴 게 아니에요. 음이 양자리 가면 위태롭다는 뭔 뜻이에요? 정이냐 부정이냐 이 차이예요. 양이 양자리 가면 바른 자리라 이겨낼 수 있고 음이 양자리를 가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태롭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양효는 양의 자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귀천이냐 지위로, 두 번째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로 3과 5는 평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운데 효를 놓고 보는 이 중요한 단서예요. 이 개사하전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6효 보는 데는 제9장처럼 이 원칙을 제시해 놓은 부분도 흔치 않아요. 바로 이것이 주역을 보는, 바로 우리가 주역을 읽을 때 어떤 기준으로 효를 우선 놓고 생각할 것인가, 이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효를 봤을 때는 온근과 중과 부중으로 본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다. 양은 귀천과 정과 부정의로 본다. 정의와 부정의로. 이게 2, 3, 4, 5의 음의 자리와 양의 자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3호는 동양이 귀천부동이라 3과 5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자리는 같으련만, 똑같은 홀수의 자리련만 여기에 귀천이 다르다. 임금과 신하의 개념이니까. 이게 첫 번째고, 연이나 이유 거지면 그러나 이 양의 자리에 유로서 그 양의 자리에 거한다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음이 양의 자리를 가면 부정이, 이게 부정이에요. 바르지 못한 자리를 가지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위태로운 것이고, 오직 강하면, 이 말은 양이 양자리 가면이니까 여기에 말은 정의로 가면 이겨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3과 5효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9장에서 바로 6효의 초와 종, 바꿔 말하면 초효와 상효, 그리고 중간 부분, 그러면서도 괴의 전체성과 효의 부분성을 구분지어서
글보는 바. 바로 이러한 몇 가지의 원칙을 놓고서 우리는 주역의 괴와 효를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종합하여 이해하고 다시 그것을 쇠분화하여 효를 밝혀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역이라는 것은 통합과 쇠분이라고 하는 전체성과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주역을 이해하여야 된다라는 점을 제9장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10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